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총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적대 정치, 이 진영 정치, 또 미래가 없는 무책임 반개혁 정치의 절망에서 탈당한 세력들이 제3의 신당을 잇따라 창당하면서 제3세력이 얼마나 총선에서 입지를 굳힐지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죠.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권력투쟁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방특별대담 주인공은 탈당 24일 만에 5만 명의 당원을 모아서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대표입니다.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창당 대회를 했는데 저도 사실 이게 산책하면서 유튜브로 봤어요. 아, 예.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뜨겁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네. 당원들이 지금 5만 5천 명 정도 온라인으로 가입하셨고요. 그리고 전체 오프라인까지 하면 6만 명 정도 되시는데요. 이 당원들이 다 자발적으로 모인 당원들이다 보니까 어떤 정당보다도 활기차고 또 그리고 아주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 가득한 그런 정당입니다. 네. 자, 그때 보니까 이제 표정에서 되게 좀 만감이 교차하달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게 떠올랐나요? 아무래도 제가 정치를 한 지 이제 12년쯤 됐으니까 띠가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해온 정치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정치가 조금은 궤가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난 12년 동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영욕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탄핵의 아픔을 겪기도 했고 반대로 제가 당대표가 되기도 하고 제가 또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이런 다음에 또 저에게 찾아온 시련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해왔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에 앞서가지고 개혁을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새로운 네. 정치의 장을 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일단락이자 새 출발이다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저희 창당대회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당원이 5만 4천 명. 예. 지금은 저 늘었겠습니다만은 그걸 보면 30대가 13,000명, 50대가 12,000명, 또 60대도 7,000명, 20대가 7,000명.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넓게 그 연령대가 포진돼 있더라고요. 원래 기성정당들은요 60대 70대 당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치를 또 생업에 바쁜 분들은 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구 분포가 나타나는데 저희는 오히려 사회생활을 아주 많이 하는 나이대의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에게 생활과 닿아 있는 정치 주제를 이야기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테고요. 지금까지 정당과는 완전 다른 형태의 조성을 가진 그런 온라인형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0%의 당원이 20대에서 50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지금 한 5만 명, 6만 명이 되면 지역구로 계산하면 적어도 200에서 300명의 당원이 이제 평균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원들이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선거 때 직접 나서서 움직이면 정말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네. 모바일로 당원 가입을 한 자발적인 당원들이기 네. 때문에 어느 당보다도 활동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자기 의견을 내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본인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중앙당이 아주 잘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아이디어가 상향식으로 흐르는 그런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준석 신당, 예. 개혁 신당을 다루면 유입자가 늘어나요. 아무래도 네. 그 유권자로서 정보를 찾아보고 또 그에 따라서 의견을 내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테고요. 저희 개혁신당의 당원들은 어느 당의 당원들보다도 정말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고요. 때로는 당대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내는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당 문화는 완전 다른 정당이 될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당원들의 자발성 이게 창발성으로 이어지면
정말 이 4월 총선에서 기존 정당들이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 꺼내면서 약간 울컥하시는 것 같던데. 예. 하여튼 인연이 깊죠? 제가 그날 울컥했던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제가 2011년 말에 그 비상대책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에 같이 위원으로 합류했을 때 그렇죠. 예. 저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대단한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처음에는 저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는데 그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수장학회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용기 있게 발언하고 나니까 저에게 이제 칭찬해 주시면서 정치를 아주 이렇게 솔직하고 용기 있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격려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히려 혼나기만 하고 네. 그랬다면은 저도 여느 젊은 정치인처럼 뭔가 제 목소리를 내는 정치보다는 누군가의 뒤를 쫓는 정치인이 됐을 텐데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저에게 북돋아 주신 용기라는 것이 굉장히 제 정치 진로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제가 볼 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혐오 갈라치기 또 뭐 싹수론 덧붙여서 인신공격으로 이제 그걸 막으려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맞서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에 있을 때 좀 힘겨웠던 걸 표현한 걸까요? 뭐 몇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준석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참 듣기 힘든 이야기들, 평소에 네.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생소하다가도 나중에 듣고 보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맞는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제가 했던 말 중에 예를 들어 뭐 전장현 같은 단체가 네. 지하철을 차단하는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엔 이것이 뭐 얘기 나왔더니만 장애인 혐오하는 거냐 이렇게 네. 반사적인 반응으로 사람들이 대응을 했지만은 네. 그 뒤에 의견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은 장애인인 어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여론이 퍼지게 되었던 것처럼 최근에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지하철 무임승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요 그걸 폐지한다는 얘기에 어떤 분은 또 노인 혐오나 뭐 갈라치기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렇죠.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곱씹어 보면은 이런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관성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결국 용기 있는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정치라는 것이 실제 삶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용기 있는 개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저는 그런 게 아마 신당이 좀 기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창당하면서 이제 보수, 진보, 자유 이 이제 세 가지 가치를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내가 애국자라는 우월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독재와 싸운 훈장 하나로 정치를 선악구도로 만들려는 사람들. 그걸 해석해 보면 어떤 보수 강경 우파라든가 아니면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메스를 들이댔달까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산업화의 이제 유산이 남아 있는 정당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화의 유산이 남아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이것만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주로 이제 나이가 있으신 그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 중에 애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애국자요, 너는 애국자가 아니다, 너는 뭐 매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게 참 독선적인 구도거든요. 그리고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애국을 해야 되고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까 무임승차 논란 같은 경우에도요. 그게 사실 예산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의 재구조화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손해 보면 반대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진다면은 보통 우리가 사회 개혁을 얘기할 때 연금 개혁이라든지 노동 개혁 이런 거는 수십조, 수백조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혁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 수령 연령이 예를 들어 1, 2년만 늦어져도 나에게 수백만 원대 손실이 수천만 원대 손실이 발생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저는 단순히 내가 애국자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개혁을 위해서 내가 어떤 피나는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부담할 수 있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애국이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이력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항상 독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비집고 올라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어깨에 들어간 과도한 힘을 빼고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가 지금 많은 사회적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지에 대해 가지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뛰어넘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그 의지를 밝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산업화 민주화라는 것이 이미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생이 된 사람들에게는 지금 2000년대생들이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네. 이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예를 들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만 하더라도요. 이것은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영역에 그렇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민주화의 정신 같은 것들을 어떤 세대는 싸우면서 이루었지만은 네. 어떤 세대는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민주화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진국에 태어나 가지고 개발도상국이 되는 시기에 젊은 세대를 보낸 사람과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 가지고 선진국이 되는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선진국에 태어나 가지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관점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어떤 과거의 세대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 풍요와 함께 태어난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넘어선 도전을 하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간을 열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새로운 시도가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사실 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려면 적어도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신당이 추진되면서 정말 그 양당이 생산성 없는 정치를 몇 년간 해왔던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지난 3년 동안의 정치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보면은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 전에 뭐 공방도 있었지만은 대장동이나 어떤 범죄 이슈에 대해 가지고 양당이 공방 벌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면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총선을 치르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말 그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문제지 정치 세력이 누가 목소리 더 큰가로 다투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투는 와중에 이런 게 논쟁이 워낙 또 흥미를 끄는 어떤 논쟁들이기 때문에 정작 민생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개혁 이슈라는 건 다 실종되어 버렸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인식을 가져야 될 때다. 그래서 신당의 주목도가 쏠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구체적 답변을 안 하셔서 몇 석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면은 저는 교섭단체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 20석 이상은 할 그렇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그 거대 양당이 어느 한 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네. 또 의회와 그 대통령 간의 불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을 공히 견제할 수 있는 제3지대의 성장을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 개혁신당의 어떤 독자적으로 20석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당을 합치자 빅텐토론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합치게 되면 더 폭발력은 더 있을 걸로 봅니까? 저는 만약에 저희가 합치는 언어가 무엇이냐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혁을 매개로 만나게 되면은 저는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고요. 과거에도 제가 바른미래당도 경험했지만은 바른미래당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만 주제를 고를 때 뭐 영호남 화합이라든지 다소 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 주제를 잡으면서 당의 그런 시너지가 많이 안 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뭐 제가 거론되는 세력들과 연대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아젠다였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끼리 단순히 계산하면 신당 3개가 1+1+1이면 3이 되는 건데 예. 예를 들어 3이 안 되고 1이 돼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대표께서는 뭔가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합당도 할 수 있고 시너지도 나온다. 저는 그래서 1이 네. 3개 합쳐져 가지고 5 이상이 되고 6 이상이 네. 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지역구에 출마하느냐? 네. 이거는 출마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항상 어려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보수 정당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서울의 동북부 지역에 출마하면서 지금까지 경력을 쌓아왔던 것이고요. 상계동.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신당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가장 어려운 일 도맡아 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신당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지역 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험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제 출마지를 고르진 않았지만은 당내 상의를 통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출마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략적 생각합니다. 출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신당으로서는 험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누가 봐도 좀 함량미달의 어떤 정략적인 공천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그 후보를 딱 택해서 그 자리에 출마할 수 있는 그게 전략적 공천이죠.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출마죠. 그게. 아니면 제가 예. 개인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들, 예.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출마하는 사람들이 네. 과거에 반개혁적 행보를 보인 아하, 사람들이라든지 예. 아니면 또 그거에 더해가지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불모지에 도전하는 모습이라든지 예. 저는 보수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 성향의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만약 호남 지역에 도전해가지고 성과를 낸다고 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큰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 뭐 비례 대표를 받아서 전국적인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논외로 치는 겁니까 그럼? 비례대표를 도전한다 그러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도전하셨던 것처럼 네. 굉장히 끝번호를 맡아가지고 그 전체적인 선거 지휘를 하면서 당의 당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지를 저희가 측정해가지고 그 말번이 어디 정도인지 가늠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전략은 저희가 사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당과 관련해서 제가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제 1월 6일에서 8일 쿠키뉴스 여기서 한길리서치 의뢰해서 한 거 보니까 전국 성인 이제 1,007명 조사. 그래서 우리 이준석 대표님의 개혁신당이 13.9%,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죠 8.7%. 거의 보면 뭐 한 25% 가까이 나왔거든요. 이거 사실 굉장히 높게 나온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결국에는 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을 아울러서 정말 새로운 정치적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표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같이 언급되신 이낙연 총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의 일방주의에 맞서가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는데 저는 저희가 양쪽 진영의 어쨌든 뭐 안일한 자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우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당의 공천 과정만 본다 하더라도 각기 신당들을 굉장히 의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신당 추진하는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과는 이제 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세력과의 연대는 지금 물밑에서 계속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실제 언급되던 그런 뭐 새로운 미래라든지 미래대연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선택과 같은 그런 세력들과는 굉장히 긴밀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의 연대라든지 아니면 지향점의 연대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다. 단순히 덩어리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덧셈식으로 하다가는 실제 더한 것보다 숫자가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심이라는 거는 아주 제가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런 연대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제 빅텐트 관련해서 골든 타임은 지났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독자적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또 이 발언을 놓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논의가 너무 그 과도하게 국민들에게 노정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저희가 만약 합친다면 합쳐서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것이지 네. 결국에는 합칠 것이냐 말 것이냐 무엇 때문에 서로 실랑이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과정이 너무 노출되게 되면은 그 좀 진부한 형태의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물밑에서 논의하고 네. 국민들에게는 지향점을 많이 선보이자 이런 취지에서 너무 논의가 이제 지역적인 면으로 과열되는 것을 좀 경계하고자 제가 그런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 남아 있지만 그 내부에서 뭐 역할이랄까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그래서 뭐 막판에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랑 정치 예. 노선이 비슷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는 유승민 의원도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가지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에 비슷한 시도였던 바른미래당의 시도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뭐 이런 관계 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예.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불분명한 지점들이 거치길 기다리고 계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러면은 혹시 유승민 전 의원하고 뭐 전화 통화를 했거나 만난 적이 있나요? 유승민 의원 측 인사와 제가 전원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유승민 의원에게 제가 뭐 당기거나 밀쳐내거나 이런 대화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유승민 의원께서 결심이 서시면은 당연히 대화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제3자를 통해서 의견은 좀 주고받고 있다. 예, 전해듣고 이렇게 이해하면 있습니다. 됩니까? 예. 네. 자, 그런데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3당 4당이 뭐 빅텐트로 하나의 정당으로 이제 통합이 안 되더라도 지역구에 이제 이 페퍼 컴퍼니처럼 어떤 가상의 그걸 이용해서 지역구 후보를 같은 번호로 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이 대표께서는 그걸 좀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저는 양당 간에 어떤 공통의 목표 의식이 생긴다 하더라도 네. 철학 면에서는 좁히기 어려운 지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보 정책만 본다 하더라도 이낙연 총리께서는 예를 들어 햇볕 정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평화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계열의 정책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저 같으면은 상호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보수의 어떤 입장에서의 안보관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비례명부로 통합해서 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안보 전문가를 위촉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안보 전문가가 두 가지 의견을 공통으로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순일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런 철학적 차이가 많이 노출된다고 한다면은 같은 비례대표 명부를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간표 요인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 이석현 공동 창준위원장이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지역구에 한번 출마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왜 이런 발언을 하신 건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게 이낙연 총리님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이 어떤 의도를 통해서 나온 것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지만은 네. 이낙연 총리님은 지금 뭐 호남 출마를 제안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개양 언급도 하게 됐는데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대선 주자급의 반열에 오르신 분으로서 굉장한 뭐 지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하나시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어떤 제3지대 시도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낙연 총리께서는 후배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불출마까지도 언급하셨지만은 오히려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또 같이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바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주 어려운 싸움을 도맡아 하시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려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지역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낙연 총리님이 기반을 두고 계셨던 네. 그런 어떤 호남 지역의 출마가 이게 나온 것이고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다소 이제 또 도전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 이낙연 총리께서 계속 평생 몸담아 오신 민주당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신 것은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일방주의가 결국 부적절하다 판단하셨기 때문인데 그럼 이재명 대표와 직접 한번 붙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한번 선택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원론적인 제안이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예, 예. 직접 한번 붙어봐라. 근데 저는 이낙연 총리께서 네. 뭐 지난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발언을 하시다가 그게 이제 그 당시 아직까지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감정이 다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은 그 대중의 좀 비판을 받으셔가지고 특히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그렇죠. 근데 저는 이낙연 총리의 그런 모습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이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 또 다른 지향점을 삼아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식의 정당 운영 스타일에 대해 가지고 정면으로 한번 승부해 보겠다 이런 모습 저는 후배로서 굉장히 멋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석현 창준위원장은
그러면은 그 분당갑에 가서 악연이 있는 안철수 후보랑 한번 붙어라 이준석 대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굳이 말하면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대표까지 지내고 나와가지고 예. 신당을 창당하게 된 것은 네. 안철수 의원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저도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의미 있는 출마하기 위해 가지고 뭐 윤핵관이라든지 윤핵관 호소인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번 정부의 실패에 책임 있는 인사와 붙어야 된다고 하면 전 자신 있게 붙겠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저랑 바른미래당 시절에 다소간에 좀 투닥거림이 있었던 것이지 그렇죠. 전혀 이번에 제가 창당을 하게 된 계기나 어떤 탈당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석현 부의장님이 조금 그 비유하신데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아 정말 이게 참 국민들이 이제 참 정부를 이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정면 충돌, 또 당무 개입 논란까지 벌어지고 이거를 지켜보면서 약간 그 과거에 이 대표께서 경험했던 일이 좀 살짝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통치를 하시면서 예.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원들이 대통령을 뽑아줬던 당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통령이 그래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좀 1년 반 동안 둔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어났으면 안 되는 일들이지만은 묵인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기대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아마 좀 놀라셨을 거다. 이제는 그런 통치 스타일이나 당과의 관계 설정이 더 이상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갈등의 책임이 이 대표께서는 둘 중에 누가 더 책임이 크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이번 국면에서는 처음에 문제 삼고자 했던 뭐 김경률 예. 비대위원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명분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그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에 그 눈발 날리는 그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뭐 어깨 툭 치고 악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대통령이 전용기차 타고 올라와서 화해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선 때 당 대표 시절에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하고 또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했었던 일들은요. 제가 당대표로서 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기억하시지만은 초기의 대선 레이스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우세를 보였는데 윤핵관들이 하는 방식대로 이제 선거 캠페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뒤처지는 순간도 나타나게 되었던 아하,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일을 유지하면 선거 못 이긴다. 그러니까 직을 걸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전환을 제가 이제 유도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있어 가지고는 저라고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과 어떤 갈등 관계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그 대표를 맡고 있는 당이 선거에 패배할 것이라는 절박감 플러스 책임감이 동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있었던 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의아한 것이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무엇을 바꿔놓고 지금 이 상황이 일단락된 건지에 대해 가지고 예. 저는 그때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는 결국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다소간의 유세 스타일이나 캠페인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선거 이기는 것에 도달했거든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총선을 이길 정도로까지 파격적인 변화를 보여주겠느냐? 저는 약간 그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두 번째 갈등을 겪던 도중에 이제 국회에서 두 분이 단판 짓고 전기차 타고 평택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빈수 함께 맞습니다.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화재 현장에서 만난 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게 만난 거에 대해서 완전한 화해는 아니고 약간 미봉의 봉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도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뭐 심적으로 완전히 마무리가 지어졌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뭐 이게 마무리가 좀 되었다. 그리고 승리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대선과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확인된 것은
아 이분이 일기장에 이걸 담아두고 계셨구나, 일기장에 써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간의 갈등도 주변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일관되게 언론 얘기할 때 1차전은 한동훈 위원장이 우세승을 보인 것 같지만은 2차전, 3차전이 계속될 것이고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이고 2차전, 3차전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 근본의 이유는 결국은 그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다 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불거지지 않은 공천에 대한 그런 갈등이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 용액관 공천을 둘러싸고 그렇습니다. 벌어질 수 왜냐하면 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본인이 그 대통령 되실 때도 대통령 하면서도 의회 지원을 많이 못 받았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소통이 더 잘 되는 인사들로, 본인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로 많이 대체하고 싶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당 내에서 당 대표격인 위치이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지고 결국엔 경선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노선이 정면으로 배치된 노선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갈등을 미봉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장 네. 그 발언이 너무 과했다 이러면서 뭐 비대위원직에서 물러나라는 목소리도 있고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내치게 되면 본인의 색깔이 또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저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럴 때는 세력 관계를 보지 않고 표면적으로 보면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못을 한 것이 딱히 특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측에 힘이 실리느냐 아니면은 예. 한동훈 위원장의 힘이 실리느냐 정도의 그냥 권력 암투에 가까운 상황이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굳이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과 비대위원장이 줄다리기 하면서 눈꼴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윤한 갈등의 그 최대 피해자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이제 주장을? 결국에는 이 관심을 받으면서 네. 오히려 개혁신당이 받아야 할 주목도가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갈등 쪽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6년 총선 때도 예. 그때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관위원장 간의 갈등, 박근혜 대통령 간의 갈등 때문에 공천과 관련해서 엄청난 양의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과 기사가 쏟아졌어요.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정적인 관심이었고 부정적인 언급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런 대통령께서 당대표 2명을 내쫓고도 비대위원장, 당신께서 임명하신 비대위원장에게도 불만을 표현하시고 나가라고 하시는 모습, 이런 건 대통령에게 참 마이너스가 되는 모습이고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이것에 맞서면서 아주 뚝심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결국 눈 내리는 날 가서 고개 90도 인사하고 네.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양쪽 다 상처를 남기는 그런 모습 결말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이제 각을 세우고 차별화를 하고 나간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반윤 정서, 특히 중도 보수층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맞닥지 않는 사람들의 그 지지가 좀 있잖아요. 그런 걸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가져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네. 저희가 풀색과 녹색이라는 것이 네. 다르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아주 그렇게 색에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은 비슷한 색으로 봅니다. 예. 마찬가지로 제가 정의당과 예를 들어 예전에 진보당이 있을 때 이 당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라 그러면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잘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차별화 시도한다 하더라도 두 분에게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 아하. 저는 그게 뭐 일부러 들여다보면 다른 점이 보이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정치인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의 그늘, 그 윤 대통령의 그늘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성취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은 과거에 특검할 때 보면 부하 검사로서 네. 이렇게 그 성과물을 공유했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뭐 법무부 장관도 파격적인 승진을 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준 파격적인 승진으로 대정부 질문하면서 국민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또 다시 비대위원장 만들어준 게 사실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 있었던 성취가 모두 대통령에게서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차별화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또 궁금한 게 우리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총선의 판세가 어떻게 나올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한 30% 초반대 이렇게 돼 있고 뭐 거대 양당의 지지율은 또 뭐 비슷합니다. 30% 그것도 초반이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한 60%라 높은 편이고 자 어떻게 판세가 갈 거로 봅니까? 진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 3세력이 딱 뭉치면 한 60석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지난번에 강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제가 한 17%, 18% 정도의 차이가 날 거라 예측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걸 맞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예. 지난 2020년에 있었던 21대 총선의 강서구에서의 평균 격차가 17% 정도 나왔습니다. 17.5%.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분위기를 현장에 나가 있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때 선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 아, 더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바탕으로 분석해 봤을 때 소위 강서 보궐선거에 나타났던 현상처럼 무당층이나 아니면은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선호를 보이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는 여당을 찍지 않는 그러니까 정권 심판표로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제 중에서 특히 이제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이게 이제 제3의 신당의 입지를 더 키워줄 거냐 아니면 압박할 거냐 이게 좀 관련이 돼 있는데 민주당이 다시 병리병, 권역별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로 가겠다 이렇게 좀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글쎄요 그 권역별 비례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는 시도해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권역이라는 게 예를 들어 세 개 권역이면 남북권이나 이렇게 해서 엮는 건데 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묶어가지고 비례 표심으로 그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약간 황당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뭐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내에서 본인이 이 대선 때 또 약속을 했잖아요. 연동형 비례제를. 근데 그 약속도 깨고 아니면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맞닥지 않아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제도로 가려고 할까요? 정치인이 보통 무리수를 들 때는 그 근원은 살펴보면 두려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도 지난 계양 보궐선거에서는 무난하게 당선이 됐지만은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본인이 야당의 지도자격인데 본인이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전국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새로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 저는 글쎄요 그렇게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개혁신당이 사실 관심을 많이 끌었던 거는 새로운 정책 행보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대신에 이제 월 1만 원씩 선불 카드를 이제 지급해서 버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세대 간의 편가르기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식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었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지하철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노인 인구가 4%에 3% 정도 될 때 설계한 정책입니다. 지금은 한 20%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30%대로 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처음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하철이 있는 곳은 이 혜택을 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이 지역들은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무임승차 혜택을 보지만은 예를 들어 전라남도 보성이라든지 경북 김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원도 강릉, 원주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못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하철이 없는 5대 도시 빼고는 뭐 그렇죠. 혜택이 없죠. 그러니까 교통복지라는 것이 저는 고령층에게 아주 공평하게 제공돼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대도시에 그것도 역세권에 사시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인데 전 이것은 오히려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고 실제로 저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지하철이 역세권에 살지 않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해 가지고 지하철에 무임승차하고 또 버스를 타고 내려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용하게 되면 환승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걸어서 지하철까지 가시느라 오히려 이용에 있어 가지고 아주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동선을 감내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교통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면은 네. 그에 대해 가지고 환승 할인을 받아 가지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네. 있는 부분이 생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에서는 되게 좀 기분 나빠했잖아요. 그 뒤에 뭐 추가적인 발언은 없었나요? 그래서 제가 대한노인회 이제 그 김호일 회장님과 제가 원래 친분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과 토론을 했고요. 예. 저는 김호일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그 대한노인회가 이익단체처럼 이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결국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를 내놓으시면은 그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4%의 노인 인구가 있을 때 설계된 정책으로 노인 인구가 곧 30%에 달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대한노인회도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목을 끌었던 게 금태섭 전 의원의 그 새로운 선택과 함께 공동 개발한 공약이 있죠. 법무장관의 정치 중립화, 공수처 폐지. 예. 근데 이제 공수처 폐지는 어찌 보면 지금 국민의힘조차도 예. 폐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걸 보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이분이 이제 총리 시절에 아마 공수처를 설치하는 작업이 추진이 됐고 또 그때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연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건 별개 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낙연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장수 총리로서 상당히 네. 많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에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당장 임대차 3법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이낙연 총리가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정책이라는 거는 물론 좋은 의도로 설계했다면은 저희가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만요. 그 결과가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할 때는 빨리 그것을 되돌리거나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에게는 이미 본인들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3년 가까운 기간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실제 취지에 맞게 능력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점검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정치인 이준석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아, 예. 예, 지금 85년생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럼 만 나이로는 39세 아닙니까? 곧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렇죠. 만으로 38이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정치에 입문한 지는 10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예. 그 뭐 숱한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해도 예. 한 장면만 딱 꼽으라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저는 제가 그 전당대회 나갔을 때 당대표 될 때 대구에 가서 제가 대구 연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탄핵의 강을 넘자 그랬고 예. 거기서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랐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바라던 정치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 있게 그리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비슷한 지점을 지향하는데요. 갈수록 정치 현실이 그런 순수한 마음을 다루기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정치가 너무 많이 퇴보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사지선다형으로 좀 예. 질문을 드릴 텐데 10년의 행보 중에 가장 후회되는 선택을 꼽는다면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 윤석열 후보 지지, 예. 2번 지역구 상계 선택, 3번 바른정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복귀, 예. 4번 국민의힘 당대표 수락. 글쎄요, 참 어렵네요. 영역의 순간들이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은 예. 저는 굳이 여기에 1, 2, 3, 4번부터 앞서가지고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쉬운 지점이 예. 0번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정치에 불러들였을 때 참여를 했을까? 아하. 왜냐하면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를 하면서 예. 살아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정치에 있어서 지금 제 나이 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지점들에 도달해 보긴 했지만은 반대로 제가 공부했던 방향으로 계속 나갔을 때 도달할 수 있었을 지점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 애초에 정치를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항상 살아보고 싶은 인생이긴 합니다. 그 인생이. 네. 자, 그리고 한국 정치사에서 뭐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어느 분을 꼽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뭐 산업화에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언급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제가 뭐 해외 인물 중에 오바마 대통령의 또 네. 화술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네. 언급하기도 했고 또 요즘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 3당 합당이나 이런 것을 거부하면서 어려운 길을 겪으셨던 그런 이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한 10년 넘게 고생을 하시고 나니까 또 국민들은 그분을 다시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이 있었고 결국 그런 걸 보면서 정치는 참 용기 있게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국내 정치사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 보면서 지금 이제 46살이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예. 예, 연임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앙마르슈 창당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이 이준석 대표께서 이 마크롱의 사례를 좀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는데요. 저는 네. 프랑스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못지않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화끈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 프랑스의 그런 시위 문화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마크롱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지켜보는 지점은 욕 먹더라도 표 떨어지더라도 미래에 봤을 때 꼭 했었어야 되는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 안에 보면 연금 개혁 같은 것도 네, 있는 네. 거거든요. 저는 지금 그래서 마크롱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각 정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60대가 되어가지고 아니면 50대 후반이 되어서 앞으로 10년 정도 정치를 더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내가 임기에 있는 동안에 문제가 터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30년 전에 봤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제가 30년 뒤에면 이제 70세가 될 텐데요. 30년 뒤에 봐도 내가 한 판단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예. 개혁에 대해 가지고 표가 떨어질 각오를 하면서도 제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마크롱을 실제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국민연금 개혁, 연금 개혁 얼마나 힘들어. 마크롱이 7년 걸렸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했다고 해요. 예. 야, 근데 이거를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프랑스의 경제 성과를 보면은 이런 네. 개혁의 노력들이라는 것을 기업이 투자할 때 이를 다 보기 때문에 최근에 프랑스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돋보일 정도로 성장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혁이라는 것이 잠시 아픈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은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누군가는 표 떨어지더라도 용기 있게 밀고 나가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개혁신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비록 완전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이걸 추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뭐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뭐 대선 때 보수의 본영인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든가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시겠네요? 제가 만약 그럴 생각이었다면은 이번에 제가 당을 차리기보다는 뭐 무소속으로 뭐 출마한 다음에 복당을 노린다든지 이런 식의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당을 새롭게 하고 제가 보수 뭐 이런 단어가 아니라 개혁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개혁에 있어 가지고는 보수 버전의 개혁이나 진보 진영의 개혁이라 진보 버전의 개혁이라는 것이 크게 다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20초 정도만 마무리 말씀 좀 하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치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최근은 비장한 각오로 개혁의 길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30년 뒤에도 대한민국이 이어져야 되고 저 스스로도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의 길을 꼭 지켜봐 주시고 개혁신당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특별대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듣는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사실 토론하면서 이제 막스 베버가 정치인이 갖춰야 할 세 가지로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 뭐 이런 거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유사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께 감사드리고요. 총선에서 선전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